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옛날 옛적 간날가 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들이 들려드리는 이야기마당입니다. 2022년 11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24년 11월까지 100회 방송을 송출하였습니다. 잠시 휴지기를 가진 후 이제 시즌2 옛날 옛적 간날가 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는 동화와 시를 읽으며 이야기 문화를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듣고 공감하며 생생한 감각이 돋아나는 동화의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마음을 채우고 행복한 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옛날 옛적 간날가적 시즌2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간날가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오랜만에 뵙네요.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100회 방송을 하고 100일을 넘게 쉬었습니다. 아, 네. 좋기도 했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네요.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네. 오늘 우리 시즌2 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분들을 모신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그죠? 네. 저희 안산지회를 끌어가실 새 얼굴들. 어벤져스라고 하죠. 정말 막강한 실력자들. 저희 지회장님, 그리고 사무장님, 그리고 정책부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고, 교육부장님은 지금 네. 아이 루다 때문에 루다 적응 기간이라 네,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죠. 네, 네. 못 나왔습니다. 그럼 인사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2025년도 어린이 도서연구회 남부지부 안산지회 일명 안동모 안산 동화 있는 어른 모임의 지회장을 맡은 천원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아, 이 가식 좀 봤나? 안녕하세요. 사무장을 맡고 있는 리온소연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가식적이어도 기분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 정책부장을 맡은 유미경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할 일 맞죠? 왜 인상을 쓰시지? 네. 아, 소감들도 궁금하고요. 네. 또 한 해 어떤 계획들을 가지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래 우리 처음 딱 시작하면 노래부터 보통 듣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시즌2에 처음 들어가시다 보니까 노래를 잊어버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원래 컨셉이 이렇게 됐나요? 아, 진행자 마무입니다. 거봐요. 까먹은 것 같다고 했잖아. 아, 100회 방송 끝나고 100일 이상 쉬었기 때문에 너른 아량으로 네. 인사를 드리고 나서 열림음악을 들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럼 어떻게 노래 듣고 시작합니까? 지금 제가 먼저 소개부터 할까요? 아, 그러면 우리 노래 듣고 우리 소감들이랑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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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뻐의 비밀을 말해줄까? 기뻐 안에는 이뻐가 들어있다. 내가 기뻐의 비밀을 말해줄까? 기뻐 안에는 이뻐가 들어있다. 찰칵 왼손으로 기 오른손으로 뻘을 잡고 쭉 늘리는 거야.
네, 기뻐의 비밀 들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신나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2025년도 임원분들의 소감 들어볼까요? 예, 처음 제가 안동무를 만났던 것은 21년도 코로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원래 이제 강의로 제 호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이제 독서 관련, 인문학 관련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강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의 질문은 제가 이론을 강의했다면 그분들은 실제 디테일하게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질문을 던지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애들이 다 컸고, 그리고 이론으로 공부를 했는데 막상 디테일한 현장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인 답을 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딱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좀 답을 드릴 수 있는 공부도 나도 필요하겠다. 그냥 화석화된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강의라고 살아있는 강의라면 그런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어린이 도서를 읽는 분들을 좀 만나서 그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책을 읽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지는지를 내가 알아야겠다는 싶은 생각을 가지고 찾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어도연을 이제 문을 두드렸죠. 지금까지 다 여성분들만 있다 보니 남자인 제가 들어가겠다고 신청했을 때 장고의 고민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감격에 입성을 한 다음에 4년 정도 흘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도움을 받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가정주부들이시다 보니까 자녀 양육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받았던 어떤 도움에 대한 갑지불이라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1년 정도 한번 수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제가 자원을 해서 이제 지회장을 맡게 됐고요. 뭐 행복합니다. 전부 다 여성 회원들 속에 혼자 있다 보니 남자로서 받는 사랑들이 무척 큽니다. 이게 그런 행복한 밀월 관계, 허니문 기간을 좀 누리고 있고요. 나름대로 제 1년 동안 안산 지회가 좀 안산에서 어린이 도서에 대한 전문 독서 토론 모임으로 좀 성장하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 2019년에 가입을 했는데요.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드디어 나에게 이게 왔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임원의 기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올해 이제 잘 진행을 해서 내년에 새로운 임원분들이 할 때는 좀 더 좋은 토대 속에서 할 수 있게 회장님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멋있어요. 네, 정책부를 맡은 유미경인데요. 저는 교육부장을 2번 했었는데, 올해는, 고3 아들도 있고 해서 절대로 임원을 안 맡을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모종의, 거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수락을 했고요. 정책부 일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임원을 하면서, 회의에 대한 어떤, 보다 폭넓은 어떤 그런 이해의 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책부의 주된 활동이 동아동무, 씨동무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정책부장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정책부, 사업이 사실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동무, 씨동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어도연이 존재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시즌 1서부터 이 방송을 계속 들어주셨던 분들이라면 어도연이 어떤 단체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혹시라도 어도연을 잘 모르시거나 이 방송을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위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단법인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 45년 정도 된 전국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국마다 이제 지부, 지회가 있고요. 지금 회원수가 전국적으로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어린이 도서를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서 학교든 도서관이든 또는 어떤 모임이든 가서 만나서 책을 읽어줌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책에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하고 있고요. 특별히 안산 우리 지회는 지금 이제 27년 정도 됐죠? 네. 27년 된 모임입니다. 한창 많을 때는 거의 100여 명에 달하는 숫자가 있었지만 뭐 코로나 이후로 모든 단체가 그렇지만 확 꺾인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정회원, 후원회원 합쳐가지고 한 35분 정도 이 정도 숫자로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안산 광림교회죠. 21세기 병원 그 밑에 있는 그 광림교회 안에 이야기숲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에서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한 권의 책, 어린이 책을 가지고 회원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우, 설명 감사합니다. 네, 역시 잘 뽑은 지회장님이십니다. 네. 네, 아니, 자진하신 건가? 네, 저는 이런 칭찬 좋아해요. 올해도 신입 회원 모집이 있죠? 그리고 반갑게 이번에 첫 신입 회원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네, 맞아요. 제가 회장이 되자마자 선물로 신입 회원이 한 분께서 손주를 키우시는 분이신데 네. 아들만 2분을 키우셨던 분인데 손녀를 이제 처음으로 맡아서 기르다 보니 이 손녀가 이제 초등학생이 막 들어갔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본인도 여자지만 너무 까다롭다. 그랬을 때 애한테 어떻게 뭘 읽어야 되고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찾고 있던 중에 어도연을 만나게 되셨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새로운 신입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신입 회원들을 계속 모집 광고하려고 아파트와 이런 도서관 쪽에 저희 좀 광고 홍보지를 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어린이 도서 또 어린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아이한테 어떤 책을 읽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시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홍보도 얹어서. 그러면 올해에 어떤 계획들이라든지 있으실까요? 포부라든지. 뭐 우선은 많은 독서 토론 모임이 안산에 몇십 개가 됐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이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회복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도 많이 조세가 펑크가 나다 보니 기존에 지원하던 지원금들도 많이 없어져서 실제로 책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이제 뭐 챗 GPT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텍스트를 바라보는 이 환경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모임 자체의 존립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있으면 고민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 살아남기 위해서는 회원 모집 이제 우선 중점을 둬야 되고 그런 면에서 회원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홍보만 가지고 될 건 아니고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어떤 분이든 한번 오셨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가 얻어갈 게 있고 어린이 책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의 맛을 느끼시면 오시게 될 거다. 우리 안에 있는 구심력을 키우는 게 가장 먼저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좀 더 밀도 있는 공부를 하는 걸로 우선 크게 목적을 잡았고요. 더불어서 이것이 단순히 취미 모임으로 내가 뭔가 얻어만 가는 모임이 아니라 사단법인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고 하는 곳 자체가 책을 통해서 이 대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있는 지역 안산에서 어떤 대사회적인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책 읽어주기 운동인데 혹시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하시는 학교 도서관 등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가서 물론 무보수로 저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2가지 본질에만 충실하면 그래도 좀 나름대로 우리가 좀 지금까지 이어왔던 27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좀 더 탄탄한 뿌리를 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콕 집어 무보수. 네. 물론 주시면 뭐 거절하진 않습니다. 우리 사무장님도
네, 일단 저는 이 매주 책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돌보면서 매주 책 모임 나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임원을 맡았으니까 최대한 참석을 하자를 저의 작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주 보게 돼서. 작년에 저희가 몇 번 못 뵀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제 차례인가요? 저는 사실 올해 우리 아들이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마음적으로 제가 뭘 특별히 더 하는 건 없지만 마음적으로 부담이 가는 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부를 맡았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제가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커서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읽자, 뭐 공부를 조금 더 하자 이런 자세로 올해 한 해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좀 2025년 임원분들의 자세는 진지하신 것 같아요. 그쵸? 매년 진지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임원분들을 모시고 네. 새해 포부나 계획 같은 거를 이렇게 들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았었을까요? 그랬군요. 그런 면에서 이런 단원 FM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쵸? 자화자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올 시즌2부터 게스트를 모시면 꼭 해보고 싶은 질문은 한 가지는 가지고 가려고 해요. 어떤 내 거죠? 아이를 키울 때 나는 이 책을 인상 깊게 읽어줬다. 이런 거. 뭐 기억에 남는 책이라든지 아이가 특별히 좋아했던 책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꼭 엿주려고 해요. 네. 말씀 이어주시죠. 선생님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어렸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뭐 언제든 상관없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네, 아니면 에피소드? 일단은 리아가 미취학일 때는 재미있게 같이 읽었던 게 파디 영감과 우르르 산토끼 이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책에 이제 파디 영감과 산토끼들이 이렇게 쫓고 쫓기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데 네. 마지막에 그 나오는 대사가 되게 재밌어요. 막내 토끼가 잡혔던 다리를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 파디 영감한테 내 다리 여기 있지, 내 다리 여기 있지 하면서 도망을 가는데 리아가 그 장면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 상황극을 되게 많이 하고 파디 영감 이야기 그 책을 여러 버전으로 좀 봤었어요. 저희 어린이 도서연구에서는 그거를 그림자극이나 슬라이드극으로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도 공연 나가기도 하고 했었죠. 네네. 네네. 그래서 그 책이 되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옛날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백희나 작가님이나 아니면 이지은 작가님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백희나 작가님 책 중에는 장수탕 선녀님 이 책을 아이가 좋아했는데 이제 저희 세대는 목욕탕을 다니는 세대지만 지금 아이들은 목욕탕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이제 아이들은 그런 문화를 경험하고 싶으면은 찜질방을 가야 되는 아이들이라서 네. 이제 그 책에서 선녀님이 요구릉이라고 네. 요구릉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아이가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엄마랑 이렇게 목욕탕 가면은 꼭 목욕 끝나고 어머님이 저는 이제 바나나 우유 사주시면 그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게 국룰이죠. 바나나 우유가. 네, 그래서 그런 저의 추억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백희나 작가님이 전시할 때도 갔었는데 그게 또 부스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책 읽은 거로 그렇게 옛날 추억 이야기도 하고 전시회도 보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요즘 리아가 좋아하는 책은 요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책. 네,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글밥 있는 책을 좀 읽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화책으로 안 읽고 책으로. 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리아가 이렇게 역할극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엄마는 무슨 신 할 거야, 나는 무슨 신 할게 이러면서 역할놀이를 해줘야 돼요. 참 피곤합니다. 네. 그래도 놀 줄 스케일이 큰데요. 신으로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장수탕 네, 선녀님. 아까 누가 지으셨다 그랬죠?
백희나 백희나 작가님. 작가. 음. 근데 그 알사탕도 그렇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책이 아이들한테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특히 알사탕 같은 경우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애들이 이렇게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림책은 그냥 그림인데 이거는 닭종이를 만들어서 사진처럼 이게 보여주는 그림책이잖아요. 네. 그림책이. 그럼 그림이 예뻐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용 중에 어떤 포인트? 아까 장수탕 선녀님에서는 뭐 요구르트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요구롱. 요구르? 네. 작품의 그런 그림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스토리의 힘인 것 같아요. 아이들 네. 속마음을 잘 드러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장수탕이 아니라 알사탕에서는 어떤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털 따가운 뭐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구에 대한 감정, 누구에 대한 느낌 이런 거 표현들. 딴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일단 그쵸. 장소탕 선녀님에서는 리아가 또 좋아했던 부분이 리아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장소탕 선녀님이 선녀와 나무꾼이 나오는 선녀인데 하늘나라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계속 계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늙었잖아. 네. 그 부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선녀와 달라. 뭐 이런 곳에서도 그 재미의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포인트는 아이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답이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딜 가든 그림책, 좋아하는 그림책 모여 아니면은 네, 이렇게 네, 네. 그림책을 하나씩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안 빠지는 게 백희나 작가의 그 네, 알사탕이든 장수탕 뭐 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점에서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좋아하나. 제가 천원석 주회장님 오셨을 때 그 슬라이드 극으로 장수탁 선녀님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슬라이드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그래요? 예, 예. 초창기 때는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내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신입 오리엔테이션에서. 네. 아니 하여튼 좀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저한테 제 아이들 키울 때 어떤 책을 좋아했냐고 물으시면 저는 기억이 없다. 왜냐하면 애들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맞아. 그러니까 뭐 저까지만 해도 가정보다는 회사가 더 중요했던 그렇죠.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뭐 아내가 키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아내가 잘했어요. 애들 잘 키우고 재밌게 키우고. 그러니까 믿는 구석도 있었고. 그래서 아빠는 엄해야 돼.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어쩌다가 애들 동화책 한번 읽어주면 읽어주는 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너무 재밌지. 그러니까 억지로 애들한테 읽어주다 보니 제가 읽어는 주지만 제가 거기에 몰입이 안 됐던. 그러니까 많이도 못 읽어줬을 뿐더러.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어도연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네. 흔히 알고 있는 뭐 옛날 전래 동화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림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네. 또 그 당시 지금 애들이 이제 벌써 30이니까 뭐 27, 8년 전, 뭐 25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림책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 그림책이 어떤 책을 좋아했느냐 저는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어떤 자녀를 둔 성인들을 대상으로 독서 강의를 한다고 할 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한계가 있다는 걸 확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어도연에서 그걸 배워나가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딱히 생각나는 한 권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이제 그림책을 위주로 해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제가 이렇게 그림책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그림이 좋았던 그런 그림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막내 딸이랑 고1 됐는데 그 막내 딸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잘하나라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자주 보여줬고
그리고 그게 노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요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들려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잠자리에서 그거를 불렀더니 우리 막내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 이거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무서웠다는 거예요. 공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좋아해서 엄마는 맨날 불러줬는데 막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사가 뭐냐면 넓고 넓은 밤하늘에 누가 잠자나 뭐 별들이 모여서 잠자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고요한 밤에 별이 이렇게 있을 때 공포심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어서 깜짝 놀랐던. 네, 아무튼 그러네요. 이게 그 책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책이어서 영유아 때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 누가 잠자나 그게. 작가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시이면서 동요의 가사인데 그거를 이제 그림책으로 만든 거. 그걸 제일 많이 보여줬던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어떤 곰들이 사는 집에 금발 애가 들어갔는데 뭐 어떤 의자는 너무 딱딱하고 그냥 적당한 애가 있고 하나는 너무 흐물흐물한 푹신한 너무 푹신한 게 있고 침대도 딱딱한 침대 있고 너무 푹신한 침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죽도 너무 뜨거운 거 있고 식은 죽이 있고 적당한 게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 책이었는데 맨날 그 책만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다르게 읽어주느라고 네, 혼났던 기억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문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책을 비평을 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시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버릇을 못 버리니까 애들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우선 그 시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기 전에 이런 어떤 문예 비평이랄까 뭐 이런 측의 관점을 가지고 저도 모르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딱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벌써 이제 결이 안 맞는 거죠. 이게 뭐 이게 제가 어려운 얘기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읽고 있나. 그러니까 어린이 책을 읽는 독법은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린이 책을 제대로 읽는다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린이 책을 대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아이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제가 같이 저랑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이 따님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유치원을 해요. 그런데 큰 따님은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제 둘째 따님과 같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선생님이 우리 큰 딸은 아이들하고 잘 놀아줘요. 근데 우리 작은 딸은 아이들하고 잘 놀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머리통을 딱 맞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잘 놀아주는 것은 내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놀아주는 시혜적인 느낌이라면 잘 노는 것은 그들과 동화돼서 노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까지 아이들 책을 마치 잘 놀아주는 것처럼 뭐 그렇게 좀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접근을 했고 내가 아이들 책을 잘 즐기고 뭐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내가 헤엄치지는 못했구나. 그러려면 그건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건가? 이건 저한테 좀 큰 숙제예요. 이거는 지금 저한테는 좀 그런 고민이 좀 솔직히 좀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그게 장착이 되고 있으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 말놀이 할 때도 그렇고 책 읽어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접하잖아요. 흥이 장착이 되셨던데. 아니요, 말놀이 할 때는 진짜 오글거리는 그 대패로 팍팍 깎아야 되는데 네, 거기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할 뿐이지. 저는 진짜 오글거리거든요. 저도 처음에 말놀이 접할 때 그랬었거든요. 나 이럴 때 이렇게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놀았다라는 경험은 없어요. 근데 작년에 이 말놀이를 그 지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그거를 초등학교 교실로 가서 이렇게 그 시연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또 1년 쭉 하다 보니까 아, 애들이 이 말놀이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노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돼서 아, 정말 노는 거하고 그러니까 놀아주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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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놀으려고 하니 좀 요즘은 체력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아우, 우리 이야기가 너무 무르익는데 이러다가 책도 못 읽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오늘, 오늘은 우리 목소리 말고, 네. 네, 초대 손님의 목소리로 책, 저희가, 시즌 1에서는 어른을 위한 동화, 네. 그림 형제 동화 전집을 읽어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시즌 2에서는, 방정환 전집을 읽으려고 해요. 네. 그, 지난 24년도, 방정환 탄생 100주년이었나요? 이제, 국제 아동 도서 콘텐츠 네. 페스타, 부키즈콘이라고, 네.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을 때, 거기 이제 방정환 재단이 오셨었는데, 거기에 이제 문의를 드려가지고, 저 이거 라디오에서 읽어도 되냐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 책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목소리, 음악 듣고 이어가도록 책 할까요? 읽을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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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많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 우는 늑대 우는 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않아요. 그 한쪽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먼지 않아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이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걷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 들으셨습니다. 영화 폰카혼타스의 OST였네요.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맑을까요? 네. 자,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음악가. 소녀 에르지가 11살 되던 해 생일날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캄캄한 밤인데 비가 주룩주룩 오시고 있었습니다. 에르지는 아버님 크레븐 박사와 둘이서 생일에 축하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언뜻 생각이 난 듯이 아버지,
나는 오늘도 학교에서 음악을 연습하였어요. 하고는 다시 아주 낙심되는 듯한 소리로 그런데 아버지, 나는 암만 해도 바이올린이 잘 안 되어요. 아마 못 배우고 말 것 같아요. 하니까 아니 하고 박사는 웃으시면서 아직 처음이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어디 있겠니 하였습니다. 그렇게 박사가 말씀할 때에 마침 문 밖에서 가늘게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그, 누군지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을 탄다. 잘하는 모양인데. 박사는 가만히 앉아서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르지도 가만히 앉아서 눈만 깜빡깜빡하며 듣고 있다가 얼른 들창 옆으로 가서 포장을 조금 헤치고 캄캄한 바깥을 내다보고 섰더니 에그, 아버지, 조그만 아이가 비를 맞고 서서 탑니다. 응? 아이야? 어서 돈을 갖다 주어라. 바이올린도 잘 타는데요. 저것 보셔요. 아주 좋은 곡조인데요. 밤은 어둡고 비는 주룩주룩 오시고 그 비를 맞고 서서 타는 불쌍한 어린 소년의 바이올린 소리는 가늘게 떨면서 슬프게 우는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에르지는 아버지에게로 와서 그 가슴에 메어 달리며 아버지, 저 아이를 이리로 불러서 내 생일 음식을 먹이지요. 네? 아버지, 바깥은 저렇게 추운데 그 비에 몸이 옴팍 젖어서 좀 춥겠어요? 네, 아버지, 이리로 불러들여 와요.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박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허락하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에르지는 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길리운 불쌍한 애여서 박사는 몹시 귀엽게 여기고 길러서 에르지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힘써하여 왔습니다. 부모 없는 어린아이를 구해주기도 하고 어미 잃은 괭이나 강아지까지라도 일일이 구원하여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에르지의 말을 듣고 즉시 허락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러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조그만 어린아이가 몸과 얼굴은 마르고 찢어진 헌옷을 입고 비를 맞고 서서 바이올린을 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 집에서는 돈도 한 푼 주지 않는 줄 알았더니 주인이 나와서 들어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굽실굽실하면서 그러나 기꺼워하면서 바이올린을 옆에 끼고 따뜻한 불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르지는 한없이 기꺼워하면서 따뜻한 불 옆으로 의자를 주어 앉히었습니다. 소녀는 바이올린을 방바닥에 놓고 불을 쪼였습니다. 그 젖은 옷과 몸에서는 연기 같은 김이 무럭무럭 올랐습니다. 박사는 차와 과자를 내이고 에르지는 자기 음식을 내이고 그러고 나서 박사는 묻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라 부르니? 루이 르브렌이에요. 하고 그 아이는 불란서 말로 대답했습니다. 응? 불란서 사람이냐? 하고 박사도 이번에는 불란서 말로 나하고 이 에르지도 불란서 사람인데 이렇게 영국 와서 산단다. 에그 퍽 반갑다 하였습니다. 루이의 얼굴은 의외의 자기 나라 말을 듣고 기꺼운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신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이는 12살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저씨를 따라서 1년 전에 이 영국 땅으로 온 것까지 이야기하고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을 타기는 죽기보다 싫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도 없거니와 아니하면 아저씨가 때려준다는 말까지 자세하였습니다. 눈만 말똥말똥하면서 듣고 있던 에르지는 퍽 불쌍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박사도 몹시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한참이나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루이가 그 음식을 다 먹기를 기다려 자, 이제 무엇이든지
네가 제일 잘 타는 것을 하나 들려다오 하였습니다. 잘 타지는 못합니다. 하고 루이는 부끄러운 얼굴로 바이올린이 아주 나빠서요. 하면서 집어드는 루이의 바이올린을 보니까 참말 다 쪼개져서 못쓰게 된 아주 헝 것이어서 말만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럼 내 것으로 타보렴 하고 에르지는 자기의 바이올린을 내어주었습니다. 루이는 그 바이올린을 보자 눈에 새 광채가 났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참말 훌륭한 보물이었습니다. 루이가 이때까지 말로만 듣던 몇백 환짜리 좋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루이는 그 꿈에도 못 보던 훌륭한 바이올린을 주의하여 받아들더니 웃는 얼굴로 박사를 보고 오늘은 오래 두고 하지 않던 우리나라 국가를 하지요 하였습니다. 에르지는 그 말을 듣고 기뻐서 뛰고 싶었습니다. 박사도 이 영국에 온 후로 오래 두고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던 자기 나라 국가를 듣게 되어서 무한 기꺼워하였습니다. 훌륭한 바이올린의 줄 위에 기꺼움과 피로써 뛰는 루이 소년의 손가락과 활 밑에서 숭엄하고 화창한 불란서 국가는 흘러나왔습니다. 높게 낮게 길게 짧게 힘있게 나오는 바이올린 소리는 조용한 방 속의 구석구석이 울리고 눈을 감고 죽은 듯이 앉아서 바이올린 소리에 취한 박사와 에르지는 어느 틈에 자기도 모르게 가늘은 목소리로 바이올린에 맞춰서 국가를 합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루이의 재주는 희한한 천재였습니다. 바이올린이 끝나자 너 누구에게 그렇게 배웠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줄 고르기를 일러주기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해주셨으나 지금 아저씨는 그것도 모르시니까요. 가르쳐주지는 않고 돈만 벌어오라신답니다. 그럼 내 대신 우리 학교에 가 배우면 되겠지? 하고 에르지가 말하였습니다. 박사는 루이에게 더 이런 말 저런 말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루이에게 자기 집 주소를 적어주고 내일 오후에 너의 아저씨와 함께 놀러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박사는 잠깐 어느 회에 참례할 시간이 되어서 잠깐 다녀올 것이니 여기서 둘이서 놀고 있으라 이르고 나갔습니다. 에르지와 루이는 난로 앞에서 불을 쪼이고 있다가 잠깐 후에 에그, 나는 얼른 집으로 가야 한다. 늦게 가면 아저씨가 또 때리신단다. 오늘 번 돈을 가지고 어서 가야지 맞지를 않지. 그 말을 듣고 에르지는 마음이 퍽 설어졌습니다. 너의 아저씨가 너를 그렇게 미워하니? 미워하는지는 몰라도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때린단다. 어저께도 이쪽 어깨를 못 쓰도록 맞았단다. 그럼 오늘은 내가 내 돈을 모두 줄 터이니 그걸 가지고 가거라. 그래야 오늘은 안이 맞지. 응? 자, 옛다. 하고 주머니의 돈을 모두 꺼내어 주었습니다. 루이는 아무 말 아니하고 고개를 숙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차마 떠나기가 안 된 것 같이 섭섭하게 내려놓으면서 이 다음에라도 이런 바이올린을 또 한 번 타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응? 괜찮아요. 하고 에르지는 그 바이올린을 루이에게 주면서 자, 오늘 밤에는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서 타고 내일 가지고 오려무나. 응? 가지고 가거라. 아버지께서 꾸중 아니하시니? 아버지가? 아니, 걱정 말고 가지고 가거라. 응? 하고 에르지는 갑까지 꺼내서 바이올린을 갑 속에 넣어서 주었습니다. 루이는 미안해하면서 받아들고 몇 번이나 절을 하면서 그러면 내일은 꼭 가지고 올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르지는 부모도 없이 거지 노릇을 하는 불쌍한 루이에 돌아가는 것을 물끄러미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결처럼 스쳐간 곳 바람에 흔들리는 달빛 아래 쏟아지는 이야기 초록빛의 노래에 얼린 듯이 멈춰선 곳 옅은 풀냄새에 고개를 들 때 마주하는 그대 모습 내뻗은 손에 휘감기는 그대의 멀어지는 온길을 꿈꿨던 내게 남은 건 속삭이는 그대 이야기 들려오는 그대 이야기 흐릿해진 기억 넘어 꿈결처럼 스쳐간 곳 바람에 흔들리는 달빛 아래 쏟아지는 이야기 초록빛의 노래에 얼린 듯이 멈춰선 곳 옅은 풀냄새 고개를 들 때 마주하는 그대 모습 내뻗은 손에 휘감기는 그대의 멀어지는 온길을 꿈꿨던 내게 남은 건 속삭이는 그대 이야기 들려오는 그대 이야기 얼마 아니 되어서 박사가 돌아와서 에르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응? 루이는 어디 가니? 하고 물으시는 거로 늦게 가면 매를 맞는다고 얼른 가야 한다고 돌아갔답니다. 라고 에르지가 여쭈었습니다. 그 애가 몹시 영리하던데 하시고 다시 이어서 알아보아서 만일 상당한 아이 같으면 내가 공부를 시켜주련다. 아, 아버지! 하고 에르지는 그 말씀에 감사하여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박사는 그 옆에 의자에 그 쪼개진 바이올린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하고 놀라면서 그 애가 바이올린을 잊어버리고 갔구나. 아니요, 잊어버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고 뱅그레 웃으면서 아버지, 제가 그 바이올린을 빌려주었습니다. 내일 꼭 가져오기로 하였어요. 하였으나 박사는 그 말을 듣고 또 놀라시었습니다. 아이고, 그거 큰일 났구나. 그 바이올린은 대단히 비싼 귀물인데 지금은 그렇게 좋은 것을 사려도 살 수가 없는 것이란다. 그 아이가 만일 정직하지를 못하냐면 어쩌지? 그런 나쁜 애는 아니에요. 네가 어찌하니? 그래도 그렇게 나쁜 애 같지는 않던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고요. 그렇지만 만일 아니 가져오면 박사는 기운 없는 소리로 이 말을 하고는 다시 아무 말도 아니하였습니다. 에르지도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쌍한 루이의 모양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기도 하지요. 박사의 염려하던 말씀이 들어맞아서 루이는 그 이튿날 오지를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들고 그 밤이 또 깊도록 영영 루이는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그 이튿날 오후에 박사가 그의 아저씨 집이라던 곳을 찾아가 보니까 루이의 아저씨와 루이가 그 집에 살기는 하였으나 바로 어저께 어디로인지 이사를 갔다고 하여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루이 혼자도 아니고 그 아저씨 집과 함께 루이는 어디를 갔는지. 에르지는 아버지께 몹시 미안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루이는 그런 나쁜 짓을 할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루이 혼자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그 아저씨 집과 한테 어디로 갔을지는 아마 루이도 어쩌는 수 없이 그냥 끌려가게 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박사도 에르지가 언짢아 할까 겁해서 다시는 그 바이올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에르지도 다시는 그 바이올린 생각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 그 불쌍한 루이는 그 사나운 아저씨를 따라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는지, 반드시 또 그 어느 곳에서 루이는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을 타겠지 생각하고 궁금해하며 있었습니다. 어느덧 5해나 지난 어느 날 일이었습니다. 꽃같이 어여쁘게 훌륭한 색시가 된 에르지는 유명한 음악가들만 출연하는 음악회가 있었으므로 아버지 크레븐 박사와 함께 가서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에이구 아버지, 이것 보셔요. 이상도 합니다. 하고 순소리를 들고 이번에는 바이올린인데 루이 르브렌이라고 쓰였습니다. 그때 그 루이하고 이름이 어쩜 이렇게 같을까요? 글쎄, 이야기하는 중에 손뼉치는 소리가 우레같이 일어나서 졸지에 이 집이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번보다 몇 갑절 더 심한 박수 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고 박사와 에르지도 보았습니다. 이날 출연하는 모든 유명한 음악가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어린 음악가, 17세의 소년 루이 르브렌이 등단하는 것을 보고 환영하는 박수였습니다. 끓는 듯한 환영을 받고 쾌활하게 나서는 어린 음악가의 어여쁜 얼굴은 틀림없는 5년 전 루이였습니다. 에르지의 얼굴은 공연히 화끈화끈하고 가슴이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박사의 손을 꼭 잡고 나직한 소리로 루이여요, 루이여요 하였습니다. 루이는 과연 천재 음악가로 성공하였습니다. 무릎 녹은 손, 익숙한 연습, 높고 낮게 달밤에 물 흐르는 소리같이 꽃밭에 바람 부는 소리같이 곱게 아름답게 흐르는 소리에 그 많은 청중은 침치하여 바이올린이 끝나도록 죽은 사람같이 앉았다가 다시 손뼉을 울려서 다시 한번 타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도 열성으로 청하니까 루이 소녀는 또 나섰습니다. 청중에게 예를 하느라고 고개를 숙일 때 언뜻 눈에 뜨인 것은 반가운 에르지와 그 박사였습니다. 루이는 예를 하다 말고 무대 앞으로 바싹 나아갔습니다. 역시 박사와 에르지였습니다. 루이는 반가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 같더니 이윽고 얼굴에 가득하게 웃음을 띄우고 타기 시작한 노래는 5년 전 은인의 집에서 타던 반가운 불란서 국가였습니다. 박사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방울 흘렀습니다. 이윽고 국가도 끝났습니다. 손뼉 소리는 또 퍼부었습니다. 루이는 그 퍼붓는 손뼉 소리 속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앞으로 내려가서 박사와 에르지를 만나서 반가운 인사를 바꾸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동자는 루이와 함께 박사와 에르지에게로 쏠렸습니다. 에르지의 손을 잡을 때 루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서 뺨으로 주르르 흘렀습니다. 루이는 두 분을 청하여 무대 뒤 응접실로 안내하였습니다. 5해의 기나긴 세월을 두고 그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던 에르지와 그 부친을 우연히 오늘 이곳 청중에서 발견하고 루이는 그 자리에서 뛰어내릴 뻔하였던 이야기도 하고 나서 그때 그 밤에 바이올린을 빌려 가지고 가서 그 이튿날 도로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그 사나운 아저씨가 무리로 그 바이올린을 빼앗아다가 갖다 팔아가지고 그 집을 떠나서 리버풀로 가서 거기서 또 미국으로 건너갔었느라고 5년 전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도 퍽 고생을 하다가 마침 어느 훌륭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아서 그분의 주손으로 훌륭하게 음악을 연구하여서 지금은 아주 음악가로서 출세하였노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에르지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잘된 것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루이는 그 후에라도 에르진의 집을 찾아가거나 또는 편지라도 자주 하려 하였으나 불행히 그때 적어주신 것을 잃어버려서 이때까지 무신이 진에게 되었다는 말까지 자세하고 진심으로 이날 이때까지 어디서든지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날은 이곳 각처에 환영회에 가느라고 바빴고 그 다음날 루이는 좋은 훌륭한 바이올린을 선물로 가지고 가서
에르지 색시에게 주었습니다. 에르지는 그것을 받고 자기 방 장 속에 이날 이때까지 위하고 위에 두었던 루이의 기념물 쪼개진 바이올린을 내보였습니다. 박사와 에르지 색시와 루이가 5년 만에 이 방에 모여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창 밖에는 오늘도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었습니다. 방종한 전집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막 울림이 잔잔한 막 이렇게 뭔가가 막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나누지 못하고 우리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야기에 푹 빠져서 듣다 보니까 네.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겨버렸네요. 네. 네. 오늘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자주 뵙는 걸로 하지요, 선생님들. 네, 뭐 출연료 준다면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네. 청취자분들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옛날 각짝같적 엥? 맞죠? 옛날 옛날 옛적, 적, 간날 같적. 네, 이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